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오늘 생활지도 보고 이제 교육과정의 창의 인성 얘기하고 이제 교사론 파트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다음 주에는 최근 기출문제의 수준과 유형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오늘로 시작해서 한 3주째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수업 과정을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와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뭔가 답변을 할 때 정확한 관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최근의 시험 문제에서는 결코 추상적인 어떤 내용들, 일반적인 어떤 방향들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활동의 유형들을 제시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의 유창성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수업 실현과 이 구술 면접 두 가지의 경계가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수업 실현은 수업 과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구술 면접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 크게 얘기하면 인문적 소양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그걸 교육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까지 모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앵무새처럼 외워서 답하면 진짜로 큰일 나요.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 쓸모없는 답변이에요. 여기서 쓸모없다는 건 점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느끼셔야 되고. 자, 그런 차원에서 170쪽으로 와보면 구분해드리기를 교육과정 운영에서 생활지도를 할 때 뭘 고려하는 걸 시험 문제에 묻는다는 거예요? 가정 특성을 고려하는 걸 시험 문제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건 앞에서 봤던 거랑 거의 같아요. 조손 가정이다. 그러면 좀 특별한 형태의 다양한 유형이죠. 그러면 가족 내에서의 결핍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향이 뭘까? 최대한의 보완이 뭘까? 혹은 이 아이들 이 특성에서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야 돼요. 보면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회성의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갖고 싶은 물건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고 난다. 이거 교육부 자료 읽다 보면 심리적인 결핍 상태 때문에 무언가를 물질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산상의 손괴를 입히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물체를 통해서 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어른들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결핍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 결핍의 문제를 물질적인 부분으로 보상하려고 했을 때 보완될 수 있는 건 결국 관계 안에서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지우개를 훔치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혼이 났다. 사실 유치원 아이들이 지우개 훔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지우개를 쓰는 일이 별로 없고 또 지우개가 그렇게 2009년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귀한 물건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렇게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아이의 비사회적인 형태의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비춰지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소외감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행동 자체에 대한 수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심리적인 결핍 현상을 보완해주는 교사의 개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성을 길러가는 형태의 내용도 얘기를 해줄 것이고 다른 유아들에 대한 지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차원의 접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고 이렇게 답변을 보시면 내용을 알겠지만 항상 접근해야 되는 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현상 하나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인사, 교육적 상황, 교육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형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사, 가정에서의 어른, 이 아이 자체라면 내적인 심리적인 형태, 외적인 행동적인 형태, 그 다음에 그 아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다른 유아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 놓고, 근데 이게 구상형이라면 거기에 맞춰 놓고 할머님, 할아버님 조손가정이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얘기해 주고, 할아버님과는 직접적인 면담은 어떻게 할 건지,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지,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2주에 걸쳐서 답변의 내용들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답변을 구상하고 내 답변을 만드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얘기를 해드리고, 그 아이 자체에 관련된 거라면 심리적 결핍, 관계의 소홀, 예를 들어서 친밀감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과 인사들과 사회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교사로서 어떻게 접근해서 상호작용해 줄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경기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경기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따뜻한 아침맞이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그 아이가 현재 올 때까지의 심리적 안정 상태, 가족 간에서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측면, 혹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정서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아침부터 어떻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것인지. 그 친밀감은 어디서부터 와요? 교류에서부터 오죠. 어떤 교류에서부터 와요? 허그부터 올 수도 있고, 따뜻한 눈맞춤에서부터 올 수 있고, 그 아이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어떤 문제까지 나오게 되냐면, 아이가 위생 청결 상태가 너무 힘들다, 이런 조성 가정의 측면에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그럴 때 교사가 갖춰야 되는 인성적 자질이 뭐냐? 인내, 열정, 그리고 배려,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인내라고 봐야 돼? 한 번 말한다고 그게 그 아이가 몸의 기본생활 습관으로 청결 문제가 해결하고 오면 그건 더 이상 아이가 아니지. 열정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아침에 왔을 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해서 이 아이가 청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인사들, 아니 왜 목욕탕 얘기 못할까?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관 얘기 못할까? 할 수 있잖아. 그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의 실제 안에서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에 관련되어 있는 승부를 걸어야 돼요. 배려 어때? 배려.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 청결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건 뭔지. 예를 들면 이 아이로 하여금 더 물질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 혹은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아이와 더 깊은 얘기를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러면 배려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상반행동 강화의 일종을 사용하면서 배려 안에서 행동 수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생활지도의 방법이 도벽을 갖고 있는 이 아이에게, 도벽이라고 불리기도 좀 그렇지, 심리적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적응 현상, 혹은 반사회적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무조건 낙인 찍지 말고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되 공동체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어떻게 해도 시험 문제로 발전이 돼서 나오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로도 나와요. 이 아이와 같은 반을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이해돼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4가지 관점. 그 해당 답변을 보시면 제가 지금 해드린 말씀들이 녹아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술에서 할 때는
답변을 구상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큰 스트럭처를 짜는 것도 있어야 되고, 디테일도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도 있어야 돼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연습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되던 것도 아니야. 여기 있는 걸 읽어보고, 읽지 말고 말해보고,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기억하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돼요. 별도의 문제예요. 별도의 문제. 될까요? 자, 거의 같은 얘기죠. 171쪽에 오게 되면 상황만 달려졌어요. 근데 학급의 기초수급 대상자 2명 따돌림을 당하는 유아, 조선가족의 유황들이 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불려지는 형태의 내용들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 아이들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심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은 다른 유아들이 짝을 대기 싫어하거나 함께 놀이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급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죠.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아예 학급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자, 디테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면 공동체 의식 형성, 이건 요즘 교육과정의 화두예요. 화두. 공동체주의. 커뮤니즘은 공산주의. 커뮤니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동체주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답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성은 뭐예요? 공동체성이란 뭐를 뜻해? 어떻게 박근혜 최순실처럼 경제 공동체로 살아야 돼? 주머니 공동체로? 응? 그게 판결이었잖아요.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였다, 이렇게 판결 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나또 얘기 아십니까? 나또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연설문을 작성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한 거야. 최순실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말을 확 바꾸면서 저기 낫또 좀 드시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 나와 있는 게 시험 공부하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시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리 반 이름은 정하셨어요? 정해야 돼요. 유치원 머릿속에 그리라 그랬죠. 그려야 돼요. 반 이름 정해야 돼요. 교실 정하라 그랬죠. 교실 디자인하라 그랬죠. 출입문 어느 쪽에 있어요? 손으로 찝어보세요. 하나, 둘, 셋. 창문 어디 있어요? 자, 언어 영역. 자, 머릿속에도 확 나와야 돼. 이게 지금 내 반에 있어야 돼요. 출입구로부터 교실까지 들어가는데 뭐뭐 지나가요? 자, 운전해서 유치원에 갔다, 파킹랏에다가 댔다, 내렸어, 띠딕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유치원 안에 들어갔더니 뭐뭐가 보여요. 자, 한번 둘러보자.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쭉 뭐가 있나. 다 들어와야 돼요. 우리 반에 아이들 이름 10명. 자, 10명 아니야. 5명. 시작. 이거 봐. 말 못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자, 남자의 3명만. 시작. 그 중에 하나의 성격적 특성. 시작.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이야 이거. 다 있어야 돼. 다. 자, 그런 아이들 중에 캐릭터를 심는 거예요. 내 유치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 종로, 평창동 어디 한가운데 있어요? 대구 수성구 어디 한가운데 있어요? 대구의 동성로가 제일 유명한가요? 대구는? 부산은 잘 모르겠고, 부산은 서면? 부산 서면? 내가 부산 서면 여관, 여인숙 말고 부산 서면 여관과 찜질방에서 내가 3년을 보냈습니다. 강의하러 다니느라고. 자, 어디 있어요? 어디?
금천구 어디? 아니야? 파주 운정 어디?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어때? 도심 경계 지역이에요? 다 상정해 놔야 돼. 우리 반 아이들의 캐릭터를 심을 줄 알아야 돼. 그 중에 4명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반 운영을 할 때 공동체 의식을 갖추려고 한대. 얘들아, 사슴반이니까 같이 모여 살아야지. 왜? 펭귄 반 할 거야? 펭귄 봤니? 펭귄? 추운 남극에서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 봤니?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서 목표로 심고자 하는, 목표로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나와. 공동체 의식 얘기하면 말이 어려서 공동체 의식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예요. 신사회적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다예요. 신사회적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 다예요. 목표부터 건드릴 수 있지. 민주시민. 하나는 가정 배경이잖아요.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로 가야 되지. 존중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발휘돼야 돼? 수용과 감정이, 더 나아가서 공감의 정신이 발휘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에는 그 수용과 감정이, 공감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뭘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느냐? 개개인에 대한 면담도 하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부모님들과의 상담도 하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상담의 기술은 항상 처음에는 뭐? 포지티브 포인트, 좋은 점부터.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두 가지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기법이에요. 많이들 얘기를 할 때 공동체,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실제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적인 형태의 내용들이 뭐가 될 거냐? 사회적 기술 함양을 해나갈 거다.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나갈 거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머릿속에 생활주제, 주제, 소주제, 활동명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협력이 발휘되고, 게임 하면 되잖아. 게임하기를 싫어한다. 교사가 먼저 시범 보여주고 즐겁게 완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그 게임 상황에서 승리에 기여하는 모습 보여주고, 설사 승리에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과제를 완수할 때에 그 아이의 능력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존중해 주려면 그 아이의 능력과 가치감을 드러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토의 과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토의 안에서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모습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존중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고, 장점을 살리는 문제, 협력을 하는 문제, 토의 과정에서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문제,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개별적인 존재 자체를 존중한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사회적 기술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 따돌림을 당하는 유아가 그 따돌림을 하는 유아들과 교류를 맺을 수 있는 기술, 따돌림을 하는 유아들이 그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바꿔줘서 그 아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분위기, 교실의 분위기,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문제,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맨 마지막 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셋째, 협력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모호하다 그래서 점수를 안 줘요.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항상 TSE를 생각하라 했어요. TSE를. 나도 같이 쓸 수 있니? 나랑 같이 놀아줄래? 과 같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조정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과정으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유아들에게 강화를 해주고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가치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답변당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직답형의 경우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답변을 구성하기 힘들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 아시겠어요? 다음 172쪽은 뭐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173쪽으로 가볼까요? 전국 공통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기 반찬만 먹고 좋은데 고기 반찬. 다른 음식은 별로 먹지 않고. 뭐 때문에 그러죠? 균형 잡힌 영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에 관련된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경험 부족의 문제, 아니면 특정한 부정적 경험의 문제, 그죠? 세 번째는 개인의 기호를 고려, 무조건 지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도 있죠. 알러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생각해 두어야 되는 문제. 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알러지 얘기를 하나 하자면 혹시 몸 안에 그 식품 알러지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있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아주 그걸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괴로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달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못 먹어. 어떻게? 또 요즘에는 동물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어떤 신념 체계 문제야. 꼭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신념 체계의 문제예요.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등이 있더군요. 다시 말해서 그 네 발 달린 포유류만 안 먹는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베지테리안 말고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등급이 있던데, 그죠? 달걀까지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난 우유도 안 먹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러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가정에 음식에 관련돼 있는 신념 체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러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경험의 부족이냐, 부정적 경험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편식을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편식의 상황 안에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영양의 구성의 형태와 실제로 식생활,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의 지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거는 답변이 좀 예전 답변이에요. 예전에는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해가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영양학회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전 국민이 전부 영양사가 돼 있죠. 그래서 뭘 먹으면서 다 계산을 하죠. 이거는 몇 킬로칼로리, 이거 몇 킬로칼로리. 혹시 마트 가서 이렇게 뒷면 보세요? 마트 가서 이렇게 뒷면 보세요? 물건 살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농산물이나 이런 걸 직접 사게 될 때는 그냥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탁 하고 바코드 찍고 말지만, 혹시 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볼 때 이렇게 뒷면 보세요? 안 보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난 믿고 쓰는 제품이니까. 신라면. 저희 집 좀 바뀌었어요. 신라면에서 블랙 신라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안 보고 골라요, 이렇게 딱. 근데 그렇다면서요, 외국에서 먹는 신라면과 우리나라의 신라면이 뒤에 이게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맛도 다르다 그러던데, 그렇다고 하대요. 하여튼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영양 표시나 혹은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쭉 나열돼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좀 영양이 자신이 없는 상태, 뭔가 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태. 영양이 진짜 자신 있는 건 어떻게 돼 있냐? 표로 돼 있어요. 표로. 그래서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정렬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기준은 그거 보고 고르는 거래요. 잘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보지 않고 골랐는데 거의 소비자들이 그럼 보고 골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답변과 같은 경우는 무지에서 나타난다. 무지보다는 지나친 선호 때문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짠단짠은 악마의 조합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옆에 김풍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단짠단짠에다가 하나가 더 더해줘야 됩니다. 매운 것, 핫, 단짠 핫, 단짠 핫,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 진짜 악마의 맛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요즘 혹시 그런 핫도그 아세요? 요즘 핫도그 하면은 다 이렇게 스텝 맞아요? 스텝. 그러니까 빵 하나에다 안에다가 그냥 소세지 큰 거 하나 넣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옆에는 다 보이고 이렇게 해서 먹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건 핫도그 아니었어요. 핫도그는 역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저희가 나무 젓가락이. 그리고 핫도그는 어디서 돼야 되냐? 이렇게 여러 개가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꽂혀 있어야. 그것도 한 번 하면 안 되고 딱 이렇게 입에 물었을 때 이게 맨 안쪽에는 요만한 소세지가 있어야 되고 그 겉에 하나가 촉촉한 뭔가 있어야 되고 그 겉에 3단이야 3단 콤보여야 돼. 그 겉에 이렇게 바삭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바삭한 거에는 반드시 빵가루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씹을 때 뭔가 이렇게 입안에서 뭔가 이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도 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먹던 핫도그의 그 위에 소스는 뭐였어요? 일단 어디서 먹었습니까? 그걸 집에서? 어디서 학교? 휴게소? 아니 내 말은 어디 여행 갈 때 말고 학교 부근에서는 드신 적 없으시죠? 그건 이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이렇게 선포에 따라서 출입문으로부터 50m, 그다음에 경계로부터 200m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걸 팔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먹을 수 있는 곳이 휴게소인가요? 고속도로 휴게소? 분식집? 아직도 팔아요? 분식집에? 오, 나는 아딸에서도 파나?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때는요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문방구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앞에 레트로 식의 아주 작은 오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요만한 거 보고 하는 오락기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떡볶이를 팔았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핫도그를 팔았어요. 자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 보자. 핫도그. 자 겉에다가 소스 뭐 사용하셨어요? 케찹. 일단 빨간 거 들어가야지. 케찹. 또 설탕. 그럼 설탕을 먼저 묻혀요? 네, 설탕을 먼저 묻혀. 또 케찹 뿌려요? 또 머스타드 소스. 그렇지. 빨간 거와 노란 거 섞어줘. 그다음 마요네즈. 지상 최고의 음식입니다. 마요네즈. 그래 그러면 노란 거, 하얀 거, 빨간 거 무슨 어느 나라 국기 같아요. 노란 거, 하얀 거, 빨간 거. 그다음에 설탕. 됐죠? 또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더라고. 고춧가루를. 그거예요. 단짠에다가 핫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거 하나 먹으면 일주일치 열량이죠. 열량으로 따진다면. 근데 이게 몰라서 먹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몰라서 먹었겠지. 지금은 알고도 먹어요. 왜냐? 선호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먹어줘야지. 이런 거는 있지 않아요?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음식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치킨은 먹어줘야지. 여기서 말하는 치킨은 오로지 프라이드. 양념은 치킨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음식이에요. 우리 집의 논리예요. 그 다음에 윙과 봉? 이건 치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콜팝? 그것도 치킨 아니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화요일날 콜팝, 수요일날 윙과 봉, 목요일날
양념, 금요일 날 프라이드. 안 먹는 날이 언제야? 토요일 날은 백수. 닭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무지에서 그런 건 아니죠. 지나친 선호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나친 맛의 선호도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얘기되지 않는 얘기예요. 응? 기억해주세요. 그럼 그 맛의 선호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경험 부족이나 이런 얘기는 다 해요. 근데 특 맛의 선호도의 문제입니다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일반적인 답들은 다 해. 가정에서의 식습관 문제이다 이런 얘기들은 다 해. 할 수 있어요. 맛의 선호도를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술도 좋고 집단 토의도 좋고 짧은 시간이지만 긴장하지 말고 맛의 선호도의 문제입니다. 집단 토의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고 해보자. 아니면 저 앞에 5명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놓고 내가 답변을 한다고 해보자. 직답형으로 뽑았어. 뽑았는데 식습관 개선하라고 해. 두 번째나 세 번째 생각이 났어요. 재료 경험의 부족과 독특한 뭐 어떤 체한 경험, 급체의 경험, 이런 거, 가정에서의 식습관, 그래서 문화의 문제 이렇게 다뤘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독특하게 딱 맛의 선호의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미 맛의 선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그 핫도그 얘기를 해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맛본 그 핫도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보세요. 전혀 새로운 얘기잖아요. 맨 안쪽에는 가공품 소세지가 있고 짠맛입니다. 그 겉에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촉촉한 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에 바싹 튀겨진 마치 바게트와 같은 효과를 주는 빵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설탕을 먼저 바르고 케첩, 머스타드, 마요네즈, 심지어 고춧가루도 뿌립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 안에는 최고의 열량을 자랑하고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단짠 핫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면 끝난 거야. 그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 했어. 그러면 지도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 싫으세요? 그거 음식?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는 다이어트를 1년 내내 하는 사람이지만 다이어트를 조금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요. 다이어트를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요요가 금방 와요. 스스로 느껴요. 저의 척도의 기준은 스쿼드예요. 스쿼드를 할 때 허벅지가 뻑뻑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아 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거 하시면 돼요. 계단만 한 3층만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일부러 6층으로 눌러. 일부러 6층 너무 힘들면 저 7층에서 눌러. 7층에서 딱 하나, 둘, 셋, 네 개만 올라오는데 허벅지가 뭔가 이 그 옷에 꼈다 이렇게 느끼면 아 내가 좀 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혹은 무릎이 시큰시큰한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싫으세요? 나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단맛입니다. 난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단맛과 짠맛이 조합된 맛입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미각 마비야. 뭘 모르는 거야. 다 알아요. 좋은 거. 자, 그거에 집착할 수 있어요. 단맛에 중독성이 있어요. 단맛은. 자, 이제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 인정. 아우 너무너무나 맛있죠. 아이들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지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에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걸로. 제철 음식의 다양한 조리 방법. 똑같은 얘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핫도그? 뭐야? 튀김이잖아. 요즘은 냉장고를 부탁해 안 나오는 정창욱이라는 일식 셰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 있어요.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100% 공감입니다. 진짜 다이어트에 찌들었을 때 머릿속에 늘 남는 건 튀김류예요. 튀김류.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건 있어서 이게 많은 걸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뭔가 열량이 적은데 튀김을 느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죠. 깻잎 튀김. 살짝 해갖고 탁 집어넣었다 뺀 깻잎 튀김. 와, 엄청 땡깁니다. 봐보세요. 핫도그 튀김이잖아. 끝났잖아요. 그 안에 모든 거.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만드냐. 결국 난 어디로 끌고 갈 거야? 5가지의 모든 맛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러나 지나치면 건강에 해로워진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뭘 할 거예요? 제철 음식의 다양한 조리법으로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뭐 얘기할 거예요? 뭐 오징어 숙회? 뭐 얘기할 거예요? 머릿속에 남는 거. 또 아이들한테 역시 봄에는 도다리죠. 봄에는 광어, 가을엔 도다리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뭔가 다양한 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우리 지역에서는 육사시미 먹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뭐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건드리기 힘든 문제.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건드려서 맛을 들이면 좋을 만한 거. 머릿속에 남는 거 뭐 있어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예로 들어야지. 항상 갖고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나물 그래요. 자,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시고 나물 중에서 맛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콩나물? 시금치? 자,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금은 맛있죠. 어렸을 때도 맛있었을까? 뭐든 설득이 돼야 돼요. 시금치라면 처음에 시금치를 데쳐서 이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고소한 맛으로 꼭 튀기지 않아도 우리 음식 중에 깨를,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금치 자체를 오래 씹으면서 느낄 수 있는 단맛을, 식감을, 미각과 함께 모두 느낄 수 있어야 돼. 향기도. 여러분 향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음식들이 있으시죠? 뭐 싫으세요? 미나리? 여전히? 아직 어른이 아니야. 초딩이야. 미나리의 맛을 들이시려면 미나리를 한번 데친 다음에 꼭 삼겹살과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미나리의 본연의 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나리를 데치지 않고 생으로 먹기 시작하죠. 파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는 어떻게 먹기 시작해야 돼? 구워서. 이런 거. 실제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리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닐까요? 그렇죠? 콩나물의 경우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부터 시작해서 무침도 되고, 그 다음에 희한한 맛이 하나 있어요. 콩나물 밥. 이거 희한해요. 혹시 콩나물 밥 좋아하세요? 간장이랑 먹어서 사실은 간장 맛일 수 있어. 근데 그냥 간장에 비비는 거랑 콩나물이,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하나의 어떤 맛을 다양하게 낼 수 있다는 걸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밥은 콩나물을 그냥 먹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콩나물 밥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콩나물 밥을 할 때 콩나물 밥을 하잖아요. 여기서 기름과 같은 느낌이 나. 기름을 안 넣는데. 근데 이제 더 강력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콩나물밥에 마가린을 넣어서 같이 비비는 사람들이죠. 더 강력한 사람들은 콩나물밥에 마가린에 마요네즈를 넣고 비비는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한 120kg 뭐 이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음식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해드리고 있어요? 디테일. 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근데 좀 색다른 선호도의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맛을, 특정한 맛에만 주목한다 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조리법,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들,
맛과 함께 느낄 수 있는 향들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점차 조리법을 바꾸면서 해나간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프랙티컬 스킬이자 프랙티컬 나리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174쪽으로 넘어와 보면 식습관, 바른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 편식 문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선호도의 문제, 지식 기능 태도로 따질 수 있겠죠. 선호도의 문제, 그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미인식,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교육 과정이 관련된 부분에서 영양소와 음식 간의 관계,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 조리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모두 들어가 식사 예절,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 지금 사실 공부하시느라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신경 쓰실 일들이 어디 아프기 전까지는 그닥 많이 없으세요. 그냥 하루를 살아가니까. 근데 시험에 합격하고 나신 다음에는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의 명상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몸의 건강도 해나갈 수 있겠지만 마음의 건강도 추구해 나갈 수 있고, 자기 몸에 어디 이렇게 쭉 꼭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늘은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하다, 어느 부분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마디가 저리지? 나이 먹으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어저께 걸레를 많이 빨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체크해 나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왜 이렇게 더부룩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른이 돼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어젯밤에 라면 먹고 잤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소중함,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챙겨 먹고 보충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식 자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 내용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 요즘엔 이 자체로만 나오진 않으니까. 175도 마찬가지죠. 편심이 심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조리법 얘기로 접근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이 자체가 요리에 직접 기여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주는 다양한 기쁨들, 예를 들면 만들 때의 기쁨, 향이 주는 기쁨, 변화된 거의 기쁨, 색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기쁨, 그래서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속성이 들어가야 돼요. 지속성.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식 문제 176조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 썼었죠. 전국 공통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따로 문제를 내기도 했었고, 낮잠 지도에 관련된 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호남연령학급 운영 지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충분히 내었었던 형태의 내용이에요. 낮잠 자기 위한 분위기의 조성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개입해 줘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자극을 차단하는 형태의 문제 하나. 두 번째,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잠을 자거나 낮잠을 잘 때 뭘 들으면서 자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형태에서 자기를 원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자기 위해서는 꼭, 요즘에는 그 ASMR을 들어야만 잠을 자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면 불안장애의 초기 증세일 수 있어요,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번거로운 거야. 뭔가 다른 무엇인가의 감각 기관을 내맡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SMR 자주 듣다 보면 뭐 빗소리도 들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자주 듣다 보면 빗소리를 셉니다. ASMR의 원천이 그거예요. 양 몇 마리예요. 그럼 양이 12,576마리가 넘어갈 수 있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낫더라고요. 가볍게, 그러니까 우유도 한두 시간 전에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든 거야. 사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설사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깊은 잠이 아니라 얕은 잠이에요. 그래서 비워야 돼, 위를. 식도를 통해서
구강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 음식물이 가잖아요. 여기서 소화가 물이라도 이루어질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물은 그냥 쑥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잘게 부서질 여력을 남긴다던가 아니면 영양소가 흡수될 여력을 남긴다던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불수의근이잖아. 불수의근의 에너지를 쓰느라고 내 몸의 상태가 충분히 스테이블한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로. 그래서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도 내가 몇 시에 잘 거다를 계산을 해놔야 돼.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난 새벽에 공부가 잘 돼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공부를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새벽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새벽에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어쨌든 심리적 안정 상태, 신체적 안정 상태 등을 마련해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린 시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치유의 순간도 수면의 순간에 와요. 다시 말해서 치유도 휴식 안에서 와요. 치유도 휴식 안에서 온다고. 아이들은 어디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의 과업이 뭐예요? 치유가 과업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과업이 뭐지? 성장이 과업이죠. 그래서 휴식 안에서 성장의 순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그때 나와요. 이거는 과거에 교육과정이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입니다. 잠이 안 와요 라고 하는 거에서 틀었으면 꺼야 돼. 재밌는 건 끄면 아이들이 깨요. 그래서 좀 이거는 습관화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머리만 붙이면 잡니다. 가정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아무리 고민이 있어도 머리만 붙이면 잡니다. 인생에서 그런 복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도 그렇잖아요. 밤에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렇죠? 조금 애매한 얘기이긴 하지만 숙변을 만나지 못하면 음식물을 섭취할 때 좀 불안정하거나 불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예요. 피로를 이렇게 숙면을 통해서 없애지 못하면 그 다음날 생활이 활력적이지 못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험생은 잘 자야 돼요. 많이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자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생활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들. 넘어갑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아주 이거는 양상이 달라질 뿐이지 지금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단 과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볼게요. 과거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 뭐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유치원 활동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머릿속에 적어도요.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 재구성력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영역과 활동 형태, 개입 방법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성교육 얘기를 할 때도 존중, 배려, 협력, 나눔, 심지어 예의, 질서에 해당되는 하나의 주제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활동이에요. 대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그 다음에 개별 활동 등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모두. 그리고 문제에 맞춰서 가야 돼요. 대신에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써요. 지식 기반 사회. 요즘엔 어떤 말 써? 인공지능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창의성과 인성으로. 아직도 5G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5G는 4 제너레이션과 뭐가 달라진 건지 또 알아야 돼요. 5th gene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대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형태에서 리코딩이 되면서 리플레잉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기술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산업기술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돼. 창의성과 인성. 창의성으로 얘기하면 문제 해결력과 적응력. 인성으로 얘기하면 사회성.
공동체의식 모두 다 필요하다로 가야 돼요. 그게 요구하는 답변이야. 하나에만 주목하면 안 돼. 그래서 답변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적정하게 점수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류의 것들이다. 문제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고 특별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게 창의성 함양 문제구나. 문제 해결력 함양 문제구나. 인성교육에 관련된 문제구나. 사회성 함양에 관련된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얘기들이 180쪽과 181쪽이 쭉 나와요. 다. 그 다음에 우리 반 교실 있죠? 창의성 주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봄이야. 봄. 그러면 환경 구성 봄에 맞춰서 쓱 마법을 부리듯 쓱. 레비오사 해서 확 마법을 부리듯 잉가르디움 레비오사 해서 마법을 부리듯 봄 주제에서 우리 반의 벽지 색깔 왜 안 돼? 주말에 아저씨들 부르세요. 벽지 받고 커튼 왜 안 돼? 1년 내내 10년 내내 같은 커튼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봄에 맞춰서 커튼을 바꿀 거야. 버티컬로만 하지 말고 뭔가 다른 걸 줄 거야. 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커튼에다가 뭔가 자수 들어가지 않을까? 한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어때? 그러면서 봄이라서 언어 영역에 책 놔줬어요. 과학 영역에 관찰 도구 두었어요. 음률 영역에 기본적인 악기 놔두고 악보가 뭐가 걸려있는 것 같아. 벽에는 우리의 일과표가 어떻게 돼 있어. 봄이면 언제쯤이야? 5월쯤 아이들은 이미 적응 끝났어. 수조장 영역에 함께 할 수 있는 퍼즐을 놔뒀는데 퍼즐의 완성된 모양이 뭘까? 왜 창의성에 도움이 될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 언어 영역에 도서 어떤 걸 놔뒀는데 제목이 뭐야? 봄이야. 왜 창의성에 영향이 되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창의성에 영향을 주면서도 다문화 교육과 어떻게 영향이 돼야 되지? 반편견 교육과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지? 나와야지. 막 만들어야 돼요. 꽃밭으로 놀러간 동그라미와 세모. 꽃잎이 하나가 떨어져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라고 해서 세모가 꽃잎이 되어졌어요. 왜 안 돼? 문제 해결력. 뭘 얘기할 거야? 꽃밭에 화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모가 필요했어요. 세모가 친구를 불러서 세모와 세모가 만나 네모를 만들어줬어요. 왜 안 돼? 만들 수 있을까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 도움을 줘? 융통성, 조합적 사고, 재구성력. 창의성에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죠? 융통성 있게 교실을 운영하는 방안 맨날 시험 문제 나오잖아. 아침에 준비했는데 깜빡 잊고 어제 아이들이 함께 해야 되는 재료를 준비해 놓고 갔어야 되는데 개수를 모자르게 준비했네. 깜빡 잊고. 어떻게 할 거냐? 융통성 있게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아이들로 하여금 재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대신할 게 있을 거냐? 스캠퍼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거냐? 미룰 수 있을 거냐? 기법들을 알고 있어야겠지. 브레인스토밍, PMI, 육색 사고 모자. 때론 이렇게 접근하기도 해요. 나는 과학적 창의를 위해서, 나는 사회적 창의를 위해서, 나는 예술적 창의를 위해서, 나는 문학적 창의를 위해서.
편안하게 융통성부터 시작해서 재구성력까지 갈 것인지 어떤 거?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죠. 183에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창의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그럼 창의성이 현대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창의성 신장 방안을 구체적인 얘기로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야, 이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184에 이제 주목하셔야죠. 실제로 서울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처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완전히 진짜 놀랬대요. 선생님들이.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가겠다는 설문을 한 결과 높은 비율의 학생이 감옥에 가겠다는 응답을 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0억 드리겠습니다. 한 5년만 내 대신 썩다 나와주시면. 이걸 보고 이런 류래요. 최근에 학생들의 인성을 다룬 기사를 쭉 제시해줬대. 길어 사례가. 이렇게 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묻잖아요. 이 기사가 가져다주는 시사점이 뭐냐? 뭐래? 아이들이 다 범죄자가 될 거래? 이건 뭐 망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응? 애들이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현 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죠. 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0억과 범죄자로서 낙인 찍히는 걸 바꾸자는 거예요. 이걸 물질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본중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현 사회가 물질만능주의의 사회로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에 휩싸여 살고 있다. 그럼 교육적인 부분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답변을 구성한 사람은 인성교육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만능주의의 가치가 성인사회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인본주의적인 형태의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해가 끼치는 사람들을 격리해 놓기 위해 쓰는 교화를 위한 장소이잖아요. 거기를 가겠다고? 애초에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살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행복과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보는 거야? 돈, 머니. 왜 아니겠어요?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40년 전에도 그랬대요. 50년 전에도 그랬고. 산업화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런 병폐 현상이에요. 인간 본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예전에 마피아 갱 하면 어느 쪽이었어요? 미국? 이탈리아계 미국인? 영국계 미국인? 뭐 이런 식이었나요? 그랬다가 한참 80년대 지나면서 남미, 히스패닉 미국인? 그랬다가 요즘엔 어디가 제일 무서워요? 중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영화가 다 그렇지 않나요?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요즘에는 뭐 동남아시아 계신 분들 이제 오더라고요. 필리핀 마피아, 타일랜드 마피아,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어디에 기반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돈, 물질만능주의. 그래서 반대급부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덕적 가치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도덕적 가치와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봐요? 인성교육에서 오고, 인성교육으로 존중, 배려, 협력, 나눔, 질서 얘기하고, 거기 나름대로 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다 뭐가 들어가? 활동 내용이. 어설프긴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끝까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지금 활동을 얘기하고 있어요를 어필해야 돼. 그 정도의 차이는 1년 내내 내가 머릿속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단기간 내에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포기해? 아니죠.
거기까지 갔는데 포기해? 아니에요. 끝까지 말을 하려고 해야 돼. 존중나무 만들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난 존중나무 만들기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활동명이 나와야 돼요.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를 얘기를 해야 된다면겠지만 이 정도 얘기하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가거든. 응? 만약에 3분 5분 정도 얘기해라 그러면 활동 과정을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 되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가거든. 존중나무 만들기 뭔진 모르겠는데 친구와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친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편지로 써서 게시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배려 많이 쓰는 얘기예요. 배려 쿠폰 이런 데서 혹시 배려 쿠폰 말고 뭐 이런 거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뭔가 배려를 해줬으면 쿠폰 하나 발행해줘. 상호 호혜성 정신에서 그럼 필요할 때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효도 쿠폰 뭐 이런 거 했었던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내가 먼저 도움을 주기에 적어도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교수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협력의 가치를 교육하겠습니다. T 함께라면 잘할 수 있어요. example, 서포팅, 미술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에서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협동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포팅을 쓸 수 있겠지. TSE를 알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 이게 나눔 포스터 만들기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공유정신, 나눔정신에 해당되는 것들은 굳이 나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공유정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고는 하대요. 그래서 우버도 외국에서 되게 우버 택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인가요? 그죠? 이게 우버가 그거라면서요. 나 이쪽에서부터 이때까지 출퇴근길인데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께 타고 가겠습니다. 이거가 우버 맞죠? 맞아요? 거의 그거 이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원래 이거 뭐더라? 원래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카풀 그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한 게 우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뭐 블랙캡, 옐로우캡, 화이트캡 이런 그 택시 회사들이 아주 그냥 엄청 반발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카풀이냐? 영업행위지.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타다? 다리 다쳐갖고 제가 타다 굉장히 자주 이용했거든요. 가끔 이용하고. 그게 그거라면서요. 렌터카인데 기사분이 오시는 렌터카 시스템이라면서요. 그래서 법망을 그렇게 잘 뚫고 들어가서 기사분이 오시는 렌터카 시스템이라서 5인제 이런 건 안 된대요. 11인승만 온대요. 그래서 타다가 카니발인 거야.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야 온대요. 근데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요즘 화두예요. 이 나눔 정신이. 이것도 공유경제라고 얘기해서 막 그 대표는 이게 그 회사에서 소카에서부터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 회사가 소카라 그래서 이렇게 나 차 여기서부터 며칠까지는 빌릴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반납할 거예요. 이런 거라면서요. 원래 유럽은 그래요. 에이비스 렌터카 아시죠? 그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또 뭐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빌렸잖아요. 차를 쭉 타고 스페인에다 맡겨도 돼. 같은 회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냥 가져온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엄청 많이 하죠. 요즘 뭐라고 공격하나요? 그 공유 경제를 가장한 늑대 아니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예요. 그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만큼은 같아요. 뭐냐면 함께 쓴다예요. 따릉이는 어때? 따릉이 어때? 따릉이의 모델이 어디더라? 독일일 거예요 아마. 프라이부르크였나? 잘 모르겠어요. 따릉이 모델이 하여튼 그쪽일 거예요. 그래서 뭐 북미에서도 그 따릉이 모델을 따릉이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런 모델을 따라간데 이거는 어때요? 공유경제 시스템에 맞나요? 맞죠? 그리고 따릉이 이용해 보셨어요? 따릉이 이용해 보면 내가 카드로 그 위에다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보통 한 10km는 엄청난 거지. 허벅지 불나지. 한
3km 탔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지? 시간제로? 아, 그럼 택시랑 비슷한 거네. 내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 따릉이를 갖고 내가 한강에 가서 실컷 놀다가 왔다라고 하면 그걸 대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내 건 아니죠. 그러나 물질적 가치를 함께 쓰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따릉이를 예로 들자. 따릉이로. 마찬가지로 우리 유치원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 따릉이. 대신에 우리 유치원의 따릉이는 시간이 정해져야지.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독점과 소유권 주장의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거잖아. 아니야, 내가 탈 거야. 너 많이 탔잖아. 아니야, 너도 어제 많이 탔잖아. 아니야, 너 많이 탔으니까 내가 탈 거야. 다 애들은 아니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여기 갈등 중재로 들어가야 돼. 근데 둘 다 뭐의 문제야? 결국 주제는 공유성의 문제잖아요. 소유권의 문제잖아요. 근데 소유권이 영원해? 내가 여기 소유권의 영원을 할 수 없죠. 공공재야, 공공재. 그 공공재의 의미를 포스터 하나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포스터를 한다라고 하면 나 같으면요, 그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유치원 따릉이로, 우리 유치원 자전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규칙을 정한 다음에 포스터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로서의 자전거 사용 시 나눔의 정신을 얻도록 합니다. 진짜 디테일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 보시는 분들 집단 토의 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돋보이는 거예요. 내가 돋보여야지. 그래서 혼자서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가로채고 물론입니다, 훌륭하세요, 이렇게 그냥 명언 없는 리액션 해대고 한다고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나옵니다. 자, 경기 보신 분들 꼭 만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웃으면서 대해줘야 돼요. 떨어졌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여기에요. 얼마나 다행이냐. 욕하지 마시고 남 안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근데 얼마나 다행이냐. 안 될 거니까,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거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함께 생활해 보세요. 언제나 남보다 먼저 승진하려고 하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거 혹시 현장 경력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머리 아픕니다. 질투? 혹은 다른 어떤 심리적 상태 때문에 유치원 교사로서 좀 내려놔야 돼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잘 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승진 잘하고, 그쪽으로 인생의 범주를 생각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많이 아파요. 살게 되면.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 연예인 주변 사람들이 왜 마약하는 줄 아세요? 부러워서 그래. 마약하면 자기도 연예인 되는 줄 알고. 응? 동방신기의 박씨, 그와 함께했던 황씨, 그런 식이에요. 진짜예요. 김건모 씨가 왜 이렇게 술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불안해서 그래. 그렇게 최고로 올라갔었는데 계속 자기는 최고에 있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그래요. 제일 재밌는 사람인데 제일 좀 가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수 홍경민 씨예요. 그 사람 진짜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아닌데 이것만 불러요. 그거 왜 그 사람이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사람 굉장히 운이 없고 그렇다는 게 뭐 때문이냐면
그 친구 차태현이랑 같이 뭐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저번에도 그랬어요. 활동을 하려고 나왔는데 차태현에게 문제 생겨서 활동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진짜 술 많이 먹어요. 차태현 씨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연예인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공황장애라고. 그렇게 인성 좋은 사람이라도 공황장애라고. 공황장애 느껴보시지 아는 분들은 모르시죠? 공황이라는 얘기가 불안장애예요. anxiety disorder. 불안감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게 보편화된 병이 돼버렸어요. 현대사회에서. 감정의 찌꺼기를 버려내지 못하는 병이 돼버렸어요. 우리들이 사는 사회에서도 독점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표가 있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때는 어때요? 못 보셨어요? 둘도 많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우리가 무슨 중국도 아니고 원 차일드 폴리시를 했었어요. 지금은 제발 결혼해다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커요. 둘만 돼도 다행이게. 근데 희한하게 제 친구들은 셋 이상이 되게 많아요. 셋 이상이. 넷도 있어요. 뭐 텔레비전에 우리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핍 안에서 공유 정신이 발휘돼요. 유치원에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아이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결핍 안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해. 남은 놈에는 그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단순히 나눈 포스터만 갖고는 안 돼요. 효과적인 방법만 갖고는 안 돼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들이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돼요. 실제로 질서에 대한 얘기들도 마찬가지죠. 질서는 순서를 지킨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강해요. 질서는 자기 권리를 참는다, 기다린다가 강하다. 그렇지 않아요? 질서를 지킨다는 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연세계의 질서를 지킨다는 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질서를 지킨다는 게 여성들만의 일방적인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기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존중과 관련 지어서 꼭 기억해 줘야 되는 형태의 내용이 증오를 극복해야 돼요. 증오. 권리가 보장이 되면 증오가 사라질 수 있어요. hatred라고 얘기하는. 권리가 보장되면 증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사니까 우리 사회가 증오로 일관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간의 증오, 성별 간의 증오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실천 방안에 관련된 얘기 그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85쪽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적 자질을 한 가지 말하고. 야, 이렇게 문제가 디테일해졌어요. 자, 협력 얘기했어. 그러면 협력을 갖추기 위한 자질이 뭐냐고 물어봐.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난 협력밖에 모르는데요. 그럼 협력의 요소를 알아야지. 책임감 얘기할 거예요. 공동 목표 설정을 할 거예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거예요.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할 거예요. 뭐로 가져갈 거예요? 협력적 자질을 고양하기 위해 공동 목표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중요한 자질로 삼을 수 있습니다. 5세 유아들과 함께 소풍을 다녀온 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제 하나 정하라 그랬잖아요. 봄 소풍을 다녀온 후 활동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지금 여러분 시험 문제가 직답형이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표지를 열어서 문제를 봐주세요.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딱 읽었어. 근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적 자질을 한 가지 말하고 머릿속에 막 이제 돌아가는 거지. 막 뭐지? 뭐를 해야 되지? 막 얼굴 표정은 나타내지 못하고 뭐 하나를 찾아야 돼. 아, 요소를 써야겠구나. 그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게 뭐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동시. 그럼 동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교육과정을 짜는 것과 실행하는 것과, 다시 말해서 교육 계획안 수업, 실현 수업, 구술 면접 수업 다 연결돼 있다. 이거 교육 계획안 짤 줄 알아야 이게 나오지. 유아들이 소풍에서 본 것과 느낀 것을 아름다운 말로 간추려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아들 가서 본 건 뭐니? 뭐가 제일 재밌었니? 뭐가 제일 아름다웠니? 공기가 상큼했어요. 오, 상큼상큼? 상큼상큼? 공기는 상큼상큼? 나비를 봤어요. 나비는 펄럭펄럭? 그런 얘기예요. 저는 유아들이 말한 것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내용으로 묻고 지금 동시에 함께 만들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능력 갖고 있어요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협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협력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협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뽑아주십시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협력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여 이렇게 유창성을 발휘해야지. 함께 동시를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제목을 정하고 다수결도 활용해보고 다 같이 읊어보고 생각도 모아보고 확장합니다. 아래쪽도 봐보세요.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우리 동네 꾸미기. 그런데 이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어? 우리 동네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동네 산책합니다. 자, 사전활동 하잖아. 교육과정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사진 찍습니다. 지도 봅니다. 통합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축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견 교환합니다. 아울러 동네에 덧붙여 좋을 만한 것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했으니까 우리 동네에 뭐 있었으면 더 좋겠니? 이런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 이 이팝나무 때문에 너무 알러지가 심했지. 뭐로 바꿨으면 좋겠니? 이런 거. 그래, 사과나무 있었으면 좋겠지. 아마 1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열렸다 하면 딸 거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1층에 살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오래된 감나무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세워지면서부터 나오는 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감이 주렁주렁 열려요. 감이. 옆 라인에 16층에 사는 아저씨가 호시단탄 노려요. 진짜야. 어느 날은 박스 2개를 갖고 와서 사다리를 놓고 다 땄어. 와, 저희 어머니 문 열고 욕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 쓰는 욕이 있어요. 어느 빌어먹다 턱 떨어질 놈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지 같은 새끼가, 이런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 아저씨 이렇게 따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방에서 문 열면 이렇게 그 감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문 확 여시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문 확 여시면서 어느 빌어먹다 턱 떨어질 놈이 다 같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감나무를 상자에다 담아갖고 시장에다 팔라 그래, 이런 썩을 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로 연배 차이도 안 나시는데 막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급하게 나 같으면 놔두고 갔다. 아내분과 같이 박스 하나씩 들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 이후부터 볼 때는 안 따요. 하루가, 그분이 땄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자고 나면 없어져 있고 하루가 자고 나면 없어져 있고. 이건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어. 그냥 놔두면 안 돼. 그거 얼마나 하지? 감 5개 사면 한 10,000원 합니까? 모르겠어요. 10개를 사도 10,000원은 안 할 것 같아. 그게 아깝다고.
내가 그분이 거기다가 거름이라도 줬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거름은 우리 집에서 주거든. 제가 사다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될 건 뭘까? 감나무 이런 건 어때? 근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 좋아하시거든요. 사과나무 이런 건 어때? 그래서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해요. 소나무 심어보자. 아, 못 살아? 소나무 못 살아? 아니 상상해 보세요. 소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무슨 타이가나 툰드라 이런 쪽에 있는 소나무와 달리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이렇게 되잖아요. 좀 다른 멋이지 않을까? 아, 뭐 이런 것 때문일까? 혹시 이렇게 기울어져서 트럭이 지나가면 못 지나가게 할까봐 알아서 피해가요. 나무들도 안 될까? 이렇게 쭉쭉 서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래서 만약에 소나무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전나무. 진짜로 추운 데서 사는 전나무. 그래서 겨울까지도 푸르른 전나무를 보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우리가 해놓고 좋지 않을까? 함께 만들고 개방적인 의사소통도 하고. 여긴 이런 거 있어요. 가로수, 횡단보도 등의 의견을 교환하며 각자 꾸미기 활동의 역할을 정합니다.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며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방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내가 지금 미술활동 하잖아요. 그래서 미술활동 안에서 미술활동의 의미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색, 모양, 방향, 의견 교환, 협동학습의 가치를 익힐 수 있습니다. 다 넣어야 돼. 인성교육의 덕목 얘기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187글로 가면 인성이 실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유아 인성교육은 중요하다.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사회적 측면과 가정적 측면이에서 나누래. 퍼스펙티브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인성교육을 받으면 그 인성교육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의 차원에서는 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와의 교류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대구에서 많이 낸다니까. 밥상머리 교육 이런 얘기. 원래 밥상머리 교육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어른도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유치원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인성교육에 관련된 현장학습 통해서 인성교육 할 겁니다. 질서 얘기하기 위해서 현장학습은 방법일 뿐이야. 나 질서 얘기하려면 현장학습 얘기하고 현장학습 얘기해서 교통질서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현장학습 장소가 교통공원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존중 얘기하려면 뭐 협력 얘기하려면 뭐 그렇죠? 자율적인 문제 해결 과정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되겠죠? 188 옛날에 인성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지도 방안 뭐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189 대구가 이렇게 어렵다고요. 대구가 M일에 지문이 이래. M일에 이걸 다 읽어야 돼. 물론 미리 줘. 이런 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딜레마를 줬어요.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대구에서 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역사 교육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historical and cultural, history and culture, 그러니까 historical and cultural education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보화 사회 한쪽 축도 있어서 현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도 들어가지만 어떤 역사 교육을 할 거냐 아이들과 함께 어떤 역사 교육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전래동화, 전설 그래서 효의 가치, 에티켓 함께 왜 네덜란드는 뭐 손가락으로 막고 자기 희생의 가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둘의 가치 이런 것들 얘기해 줬어요. 농번기에 관련된
그걸 지켜나가는 것. 그러나 에밀에서는 그런 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반대급부 얘기를 했고, 노노에서는 온고이지신 뭐예요? 예전 거를 통해서 현대를 새로 한다. 어떤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History and culture. 명심보감 이걸 읽어야 돼. 인불통 고금이면 마우이 금거. 사람이 고금에 통하지 않으면 마소에 옷을 입혀놓은 것 같다. 역사교육에 같이. 당신은 역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역사교육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론 짓고 역사교육을 통해서 뭐 문화적 정체성, 풍습,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풍습으로서의 놀이의 가치, 삶의 가치, 사회적 관계의 가치, 효가 그런 얘기잖아요. 아주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답을 했지만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라도. 왜 둘의 가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우리 민족은 예전에도 두레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몇 살일 때 IMF가 시작이 됐어요? 태어난 이후죠. 태어난 이후 몇 살일 때 IMF였어요?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몇 살일 때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고,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둘의 정신이 발휘되어서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금도 내놨어요. 지금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내가 왜? 이런 식이잖아요. 아까 김건모 씨 얘기해서 그런데 김건모 씨는 자기가 받았던 트로피 금으로 된 거 다 내놨어요. 다 내놨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효 얘기만 하지 말고 만약에 둘의 정신이다. 그럼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환경 보존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적인 자세, 모두 다 동참하는 분리수거, 시그리게이션이라는 분리수거, 협력적인 자세, 모두 다 동참하는. 진짜 우리나라는 그래도 싱가포르만큼은 아니더라도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협력적인 문화 있죠. 그래도 요즘에는 이 노량진에 담배 피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많아요? 내가 다니는 곳에는 없는데 여기는 저쪽 메인 스트리트는 있어요? 뒤통수를 갈기세요. 뒤통수를 갈기고 도망가. 딱 택시를 세워놓고 뒤통수를 갈기고 택시를 탄 다음에 문을 잠궈. 그래야 인식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담배 핍니까? 아니면 젊은 뽀시래기들이 담배 핍니까? 폐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많이 보이세요? 담배꽁초가? 그 메인 스트리트는 있나 보다. 그쪽에는. 여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요? 제가 여기 오래 있었잖아요, 노량진에. 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매일 아침이 되면 비둘기가 그렇게 많았어. 비둘기들이 누가 먹이를 줘서 많은 게 아니라 먹이가 늘 있었어. 밤만 지내고 나면. 한쪽에 그 전날 먹은 거 확인한 애들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항상, 그리고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항상 담배꽁초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많이 없어진 건 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좀 덜 할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없어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뭔가 하나의 동참한 자라고 하면 장점이자 단점의 정신 중에 하나가 모이는 건 있어요. 단점은 확 모였다가 확 사라지는 게. 아우, 이런 거 알아야 됩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지. 그 시대에 많이 중요하게 얘기되는 거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인성교육,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찾아야 된다고. 월남쌈, 구절판, 존중, 협력으로, 징걸다리 건너기 게임, 나눔으로, 아름다운 가게, 배려로, 똑같은 얘기 중에서 나는 뭘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얘기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191쪽에 보면 숲체험 활동을 할 때 유아들의 곤충의 날개를 찢거나 다리를 부러뜨리고 잡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싶은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무에 올라타거나 꽃과 나무를 꺾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환경 보호로 가야 될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범주로 뭐를 생각해야 돼? 생명체에 대한 배려, 존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존중은 감정이입과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연의 질서의 유지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적 덕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기 들어간다니까. preservation, conservation 얘기를 해요. 특히 preservation, protection, 보호, 배려, caring. 자연 보호를 위한 이야기 나누기, 고마움을 느꼈던 것.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산책을 했을 때 없던 삭막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갈 수 있는 거죠. 극놀이를 통해서 동물의 입장에서 이런 거는 이제 감정이입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식물이나 동물의 입장이 되어서 한다. 이거 생각해 볼 만하네. 이런 거 어때요? 이야기 나누기로 그친 게 아니라 숲체험, 산책길, 꾸미기 활동. 만약에 자연물이 없다면 어떨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보고. 모델링은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죠. 여러분은 뭘 갖고 올 거예요? 교실 활동 안에서 뭘 할 거예요? 식물 기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애착을 형성하도록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 식육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긴 했어요. 근데 문화라는 게 꼭 지키는 것만 목적도 아니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죠. 마치 의복이 변화하듯이 상투 틀었던 거에서 변화하듯이 바뀔 수 있죠. 그 바뀌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뭘까요? 반려견 문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강아지를 식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강아지를 식용의 대상으로 보는 그러니까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안 먹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정이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는 있겠지.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는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선호도의 문제로 함부로 욕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여배우 누군가가 한국 문화를 욕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한국에 대해 그 사람 잘못한 거야. 한국을 욕하려면 중국 먼저 건드렸어야 돼. 한국은 인구가 적어서 욕할 만하고 중국은 욕할 만하지 않는데 걔들은 아예 탕의 명식 라면에 개고기 라면이 있어요. 개고기 맛을 내는 라면이. 그러니까 그건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반려견 얘기고. 물론 동물복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따지게 되면 소, 돼지, 특히 저희 집 아이들은 닭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럼 식물복지는 어때? 식물은 못 움직여서? 이거는 이제 신념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냐는. 물고기는 어때? 굳이 잘 지내는 애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 거를 강요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좀 개방성을 갖되 내 신념 체계라면 내가 지키면 되잖아요. 또 혐오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건 맞죠? 맞죠? 이것도 한번 여쭤봐 볼게요. 이게 저를 욕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나누는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해요. 이건 다분히 저희 교육적 의도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퍼실리테이션, 그러니까 촉진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개 호텔 프로그램이 있대. 꾸리가 얘기했어요. 와, 저 개 호텔 프로그램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조식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는 아예 그 주인이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의미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집사의 역할을 할 만큼 그들을 돌볼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면서요. 반려견들도 그렇다면서요. 걔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반려견을 키운다라고 하면 내가 1시간 정도는 얘 산책을 시켜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반려견이 실내에서 사는 애들이 아니라 실외에서 사는 애들이고 애초에 묶여있는 애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저 안 키우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우리 집에서는 안 키우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서 의견이 모아진 건 바우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꾸리는 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좋으면 쟤한테 기저귀를 채우겠어. 우리가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저 아이가 소중하면 강아지 유모차를 만들겠어. 우리 마트 갔을 때 봤거든. 얼마나 제가 소중하면 이거 아이들 이거 뭐지? 요람처럼 아이들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강아지가 이렇게 이 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서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 가드 하시는 분들, 세이프 가드 하시는 분들하고 실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왜 못 들어가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 됩니다. 목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막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걸 용인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어느 백화점은 들어가는 백화점이 있고 어느 백화점은 안 되는 곳이 있대요. 마치 그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처럼. 이거 갖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자, 그 강아지가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과 다르게, 저희 집 아이들은 강아지들은 사료를 사서 먹여야 되는 건가 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려요. 저희 집 아이들은 물은 사서 먹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서 먹는다고?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먹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수기가 있었으니까. 한 번도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도 비슷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료는 사서 먹여야 되는 거고 강아지도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고 외출하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힘드니까 유모차를 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꾸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강아지에게 그 정도의 관심을 보일 거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어디서 들은 거야. 걔가 생각을 했겠어요. 어디서 들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감정을, 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얘에게 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것도 신념이죠. 정도의 차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선택한, 사실은 강아지를 어렸을 때 입양한다 할지라도 파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가 봐.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 근데 그런 거거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랑 똑같죠. 결혼을 했는데 오죽하면 이혼을 하겠나. 이런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나온 얘기들 거의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192쪽도 평생 습관이 형성되는데 인성교육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나 실천활동이 뭐가 있을 거냐. 193쪽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 거냐. 인간 존중의 가치를 인성교육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 195쪽도 인성교육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전부 그 얘기하고 있죠. 도덕적 알무로 갈 거냐, 감성으로 갈 거냐, 실천으로 갈 거냐, 그런 차원의 문제지 전부 인성, 인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할 겁니까를 전부 물어보는 형태의 내용들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잡으면 처음에는 되게 우와 이걸 어떻게 공부해 싶었다가 한 부분을 잡으면 이제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교육과정론에 해당되는 얘기는 본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교사 자질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여기는 좀 다른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보시기 바래요.